자, 지금부터 유다시티의 대학, 기업, 그리고 해외 사례 공유를 통한 미래의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제1회 유다시티 AI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프롬 인재개발원 김진욱 부장이라고 합니다. 유다시티와 또 유다시티 코리아 파트너인 프롬 인재개발원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강연이 진행이 될 텐데요. 먼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님이신 우리 김원기 교수님께서 인간과 기계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원기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그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이라고 하는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소속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입니다. 치과 경영정보학 교실 주임 교수를 맡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잠깐 발표를 드릴 한 40분 정도 발표 시간을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제가 여기 담지 않은 내용들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소개인데요. 제가 치대 교수지만 치과의사는 아니고, 사실 융복합 시대 새로운 인재 양성, 이런 주제로 이제 아마 이 포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라도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했습니다. 학부에서. 심리학을 했고, 인지심리학으로 박사과정에, 가기 위해서 또 미국에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뜨기 시작을 했고, 아마 제가 있던 학교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학과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AI를 공부하려고 심리학 박사과정에 있다가 이제, 더블 메이저죠. 전과와 더블 메이저 어떻게 구분이 되기도 좀 힘든데, 그러면서 학부 컴퓨터공학을 다시 또 했고요. 그래서 AI로 이제 석사를 마치고, 그때는 되게 로직 기반의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소위 되게 old generation AI가 되겠죠. logic based AI를 하면서 mathematical logic에 관심이 있어서 또 박사는 CS하고 또 철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철학으로 받았고요. 한국 와서는 데이터가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 세 곳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컴퓨터공학과 철학과 심리학은 교수 자리를 안 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가 있는 곳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영학이었고 그 경영대 교수 생활을 한 7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전에 서울대 오면서 19년 전인가 오면서 처음에는 의료정보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할 때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98년도에 그때 구글이 처음으로 이제 그 베타 버전 검색 엔진이 나왔을 때 학생들한테 그 알타비스타와 비교를 하면서 recall, precision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이 지금 알타비스타보다도 좀 못하게 보이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웹사이트가 전 세계 많아지면은 구글이 1등 가는 업체가 될 거야. 근데 이 회사를 절대로 검색 엔진 만드는 회사로 보지 말고 그때 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건데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이 올 거야. 그때가 98년도였습니다. 그때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그때 지방에서 경영대 교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야간 학부도 만들었고요. 그 당시 때 학생들이 처음에 XML 나오고 RDF라는 언어가 이제 시멘트 웹이라고 해서 그 월드 와이드 웹 만든 팀 버너슬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외국에 있는 여러 이제 연구자들하고 같이 하면서 시멘트 웹 소사이티 같은 것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때 데이터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그 당시 때 그렇게 데이터가 중요할 거라고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어쨌든 감은 있었습니다. 시멘트 웹이라고 하는 분야가 등장을 하면서 그 월드 와이드 웹을 전부 다 웹 오브 다큐먼트에서 웹 오브 데이터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하더라도 도로가 안 깔리면 안 되니까 시멘트 웹은 고속도로를 까는 거야. 그리고 이 휘발유가 되는 게
기름이 되는 게, 연료가 되는 게 데이터야라고 했던 얘기가 기억나고, 그때 제 제자들이 꽤 뭐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뭐 여러 교수나 삼성전자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제가 또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은, 왜 의료 분야에 이제 오게 됐냐면은, 데이터가 있는 곳이 경영학인 줄 알았더니 경영학과 교수 생활하는데 실제 산업에 있는 기업의 데이터를 하나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 팀 버너슬리가 항상 했던 얘기가 킬러 애플리케이션, 시멘트 웹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게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했던 얘기가 킬러 애플리케이션은 없을 거고 킬러 도메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학 분야, 뭐 생물학 분야가 아마 킬러 도메인, 시멘트 웹 기반에서 이제 일이 이루어질 때 데이터 산업에 있어서 킬러 도메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의료 쪽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의대 교수들, 치대, 경희대, 한의대 교수들하고 같이 제가 온톨로지, 시멘트 웹, 뭐 요즘에 knowledge graph라고 하죠. 그런 분야 이제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서울대 오면서 시작을 했던 과제가 의생명 온톨로지 센터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후에 EHR, 지금은 뭐 EMR, EHR이 모든 병원에 깔려 있지만 그 당시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EHR 그 시스템 만드는 과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 그리고 캔서 인포마틱스, 뭐 임상의학 연구도 하고 이제 치약 분야에서 임상의학 연구를 하다가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드럭 디스커버리, AI 기반의 신약 개발하는 그런 과제들을 한 거의 7, 8년, 10년 정도 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데이터가 있는 곳이 되게 중요한데 데이터가 어떻게 이 산업을 이끌고 학문을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98년도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MIT, 하버드, 카네기 멜론 되게 좋잖아요. 서울대 좋은 학교들인데, 학교가 산업을 푸싱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미래에 되면 조만간에 어쩌면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기업이 학문적인 어떤 그 내용들도 풀링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있는 곳이 그 실제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챗GPT가 나오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문화와 그 교육과 산업의 환경이 변하고 있죠. 그랬을 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는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드릴 내용은 저는 첫 번째 변화가 뭔가 하면은 교육의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평가, 전통적 방식의 인재상, 그리고 뭐 인류대학, 뭐 서울대 포함해서 유수한 전 세계 유명한 대학들이 지금 같은 교육의 환경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인재상, 지금 오늘 포럼 주제가 미래의 인재상이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인재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교육부에서 시작을 했던 그 혁신융합대학 사업이라고 해서 한 3년 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교육부가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8개 분야, 빅데이터, 인공지능, 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 헬스, 실감 미디어, 지능형 로봇, 에너지 신사업 8개 분야로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했고 올해는 13개로 늘어났습니다. 각 사업단별로 1년에 100억 이상의 규모의 큰 그 펀딩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올해부터는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에서 혁신융합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단들끼리 어떻게 융합을 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것인지 미래에 아마 교육부에서 처음에 이 과제를 시작을 할 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꽤 많은 성과가 있게 되었고요. 학교의 벽을 무너뜨리고 학점 교류라든지
그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교수법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환경 자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단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우리 교육이 특히 대학 교육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실제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된 거는 이 사업단을 맡으면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저희 연구실에서 학생들하고 연구 잘하고 학생들 잘 키우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미래 교육의 틀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선도적으로 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대학이 저희 사업단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과제 제안서를 쓸 때 제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치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보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그 대학원이 있고요. 컴퓨터 공학과가 있고 자연대 통계학과가 있고 빅데이터 관련된 학과들이 많았는데 그럼 이런 학과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공학과에 돈을 많이 주면 되는 거죠.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고민했던 게 그러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사업단에서 만들 수 있는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저는 이제 약간 야심차게 한 3주 정도 과제를 제안서를 준비를 하면서 그 학장님들 다 이제 학장님들 교무부 학장님들 통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센트릭 디스플레인 모든 분야에서 휴머니티, 소셜 사이언스, 뭐 내추럴 사이언스 전부 다 모든 심지어는 아트, 뭐 뮤직까지도 모든 학과 체제를 데이터 중심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커리큘럼을 데이터 중심의 학과 체제로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교과목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Diversity of Data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과목의 체제를 운영 방식을 바꾸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대만 하더라도 제가 100여 개 이상의 교과목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혁신 공유 학부라고 하는 것을 서울대는 모집 단위가 이제 학생 모집 단위, 교수와 학생이 있는 곳에서만 소위 이제 학과와 단과대학에서만 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칙까지도 규정까지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가 없는 가상의 교육 조직인 혁신 공유 학부는 과목 개설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명시적인 문구까지도 규정에 넣고 이사회 통과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만든 교과목이 한 100여 개 되고요. 예를 들어 이런 과목도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19세기 한국 근대사.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역사학과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GIS와 역사학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데이터 아트라는 그런 분야도 있고 최근에는 뭐 데이터 팔러시, 데이터 정책학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디그리도 만들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거는 데이터 창업 마이크로 디그리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현대자동차, 기업의 산업에서 전부 다 저희들 함께 교과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아 속에 이렇게 이제 아카데미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인더스트리와 그 학계와 산업계가 같이 함께 교과 과정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교과 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좀 혁신적인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3학점짜리 15주 3학점의 전통적인 교과목을 전부 20분짜리 모듈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분짜리 모듈마다 한 장의 실러버스를 그 교수님들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학생들 역량 중심으로 역량과 그리고 교과목에 대한 아주 full description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문제 은행, 그 퀘스천 뱅크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한 장 한 장 실러버스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멘트 웹 기반의 knowledge graph라고 하는 아주 구조화된 형태의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다 탑재를 합니다. 진화 생물학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나무하고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면은 고등 생물체로 진화하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의 모듈러리티입니다. 모듈화가 잘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진화의 어떤 추동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과목들을 모듈형으로 만들면 한 80개 내지 100개 이상의 한 과목당 80개에서 100개 이상의 모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모듈들이 다 다시 새롭게 재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fair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findability, accessibility, interoperability, reusability 이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저희는 모든 모듈들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듈 관리 도구를 만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각각 모듈에 대해서 액세스할 수 있고 이것들이 새롭게 결합이 되어서 다른 어떤 시스템들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소위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죠. LMS와 그 다음 모듈 관리 도구와 그 속에서 학생들이 컴피턴시 베이스로 아주 그 맞춤형으로 러닝 패스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지금은 뭐 국문과 학생이면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뭐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 조건에 따라서 학생들의 러닝 패스웨이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하버드랑 같이 해서 데이터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다 탑재합니다. 그리고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뭐 KT, 신한뱅크, 신한은행 뭐 되게 많은 곳에서 기업에서 저희들과 MOU를 맺어서 실제 산업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이 교과 과정에서 배울 수 있게끔 그걸 가지고 실제로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데이터 센트릭 디스플린이라고 하면 학생들마다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아니면은 교육의 목표에 따라서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는 직업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 프로젝트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ELP라고 해서 Evolvable Learning Platform이라는 걸 만들고요. 이것들이 서로 인터오퍼러블 하게끔 플랫폼 기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거의 구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은 되게 작은 단위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목들이 여러 새로운 과목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다른 교수님이 강의하셨던 내용들도 내가 리유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결합이 돼서 마이크로 디그리나 나노 디그리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트랙 개념으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그 마이크로 디그리를 넘어서 뭐 학과 체제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레고 블록 같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새로운 러닝 패스웨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인공지능 기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뭐 AI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깐 아주 짧게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사업단에 대해서 아주 짧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이제 생각인데 여기 보시면은 인공지능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전부 다 챗GPT 혹은 딥러닝 이런 것밖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알지 못하면은요,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실제로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제가 philosophical AI라고 해서 사실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는 20세기입니다. 1940년, 50년대 때 진공관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여기 보시면은 펄스나 프레게나 탈스키나 이런 사람들은 논리학자, 수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컴퓨터 언어라고 하는 걸 만들어졌고요. 특히 인공지능의 어떤 사람이 추론할 수 있는 추론이나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기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뭐 분트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으로 실험 심리학 철학에서 이제 심리학이 관찰 가능한 데이터를 다루는 심리학으로 이렇게 진화가 됐고요. 뭐 파스칼 아시겠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BC 뭐 4, 5세기경 그리스 사람이죠. 실제로 인간이 갖고 있는 추론을 어떤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논리학이라는 학문을 개척한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스라는 분야가 실제 로보틱스나 이런 데 기반이 되고요. 사이버네틱스는 쿠버네티스, 키버네티스라고 해서 그릭 말로 이 큰 항해를 할 때 운전하는 키가 되겠죠. 방향을 잡아주는 골이라고 하는
그 goal directed behavior가 무엇인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요. 그래서 AI하고 사이버네틱스는 좀 차이가 납니다. 실제 사람과의 어떤 인터랙션, 관계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했는데 이것도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셰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전자통신공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실제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사람입니다. 머신러닝의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력학 제2법칙에 보면은 실제 에너지의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놀랍기도 합니다. 실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없으면은 아마 이 머신러닝 개념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956년에 다트마우스 대학에서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뭐 허버트 사이먼, 뭐 셰논 이런 사람들이 시작을 했던 분야이죠. 근데 1955년도에 이 젊은 학자들이 락펠러 재단에다가 프로포저를 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56년에 1년 후에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한 작은 시드 마니를 프로포저로 썼는데 여기 주제를 보면은요 밑에 좀 가려져 있는데 Automatic Computer, How can a computer be programmed to use a languag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 뭐 Neural Network, 뒤에 보면 Randomness and Creativity 이런 주제들까지도 그때 1956년에 이들이 다뤘던 주제들입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가 있었을까요? 이분들이 컴퓨터에 접근을 했었던 사람일까요? 물론 컴퓨터의 뭐 대가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과 같은 컴퓨터가 있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추상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런 지금 또 유효한 그런 인공지능의 주제들을 꺼집어냈죠. 뭐 우리 챗GPT에 보시면 하이퍼 패러미터라고 해서 hallucination을 조절할 수 있는 그 temperature라고 하는 randomness 그 패러미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creativity와 randomness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randomness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hallucination은 잘 생기고요. 되게 답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지겠죠. 결국은 creativity와 randomness에 대해서도 그 당시 때 뭐 수학적으로 고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럼 과연 그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제가 192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한 1980년대까지의 신문기사를 미국에서 나온 신문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39년, 27년 그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그 신문 기사를 보면요. Thinking Machine does a year's brain work in hour.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We need Thinking Machine, 블라블라. 밑에 보면은 되게 많은 기사들이 1930년대, 20년대부터 해가지고 Thinking Machine, AI와 관련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딱 보시면은 2000년대 이후에 나온 기사들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생각이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그 당시 때도 20년대 때부터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Machine does its own thinking이라고 68년도 타임즈에 나온 겁니다. 여기 또 보시면은 74년도에 Machines that learn from mistakes.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뭘 배운대요. 뭐 self-consciousness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learning to learn. 그 다음에 그 기계가 과연 think하고 sleep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그 시대에 많이 나오고 기사에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역사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일까? 아니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인간과 같이 추론이 가능한 것이니까 제가 Singularity라는 책,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쓴 Singularity라는 책을 읽고 난 뒤에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90%는 되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10%, 20%는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Singularity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옳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작년 재작년부터는 약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기계가 당연히 챗GPT가 만들어내는 거는 튜링 머신을 통과하죠. 챗GPT가 답하는 것은 인간이 답한 것인지 기계가 답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정확해요. 그래서 튜링 머신을 통과하지만 제가 이제 스킵했던 존 썰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그냥 심볼 매니퓰레이션에 불과해. 실제로 언더스탠딩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심볼 매니퓰레이션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차이니즈 룸 아규먼트라고 하는 걸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튜링 테스트는 통과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존 썰이 얘기했듯이 실제로 미닝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심볼 매니퓰레이션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워가 대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부터는 약간 섬뜩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우리가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 그런 내용들보다 실제로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약간 마음이 조금 왠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weak AI라고 하는 건 ANI라고 하죠.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strong AI,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머신. 제가 다른 데서 이제 파워포인트 얘기할 때 두 개의 슬라이드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침팬지가 기억력이 아주 좋아요. 기억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빵빵빵빵 터뜨리는데 한 10개, 15개 정도의 숫자를 탁 던져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침팬지가 맞추는 거예요. 사람은 7개 정도의 디짓밖에는 기억을 못하지만 침팬지는 한 열 몇 개, 사람보다 한 두세 배 많은 것을 기억을 해요. 사람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개의 슬라이드는 뭔가 하면은 전립선암을 테스트하는 데 쓰는 피검사가 PSA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Prostate Specific Antigen이라고 하는 피검사가 있는데 그거로 전립선암을 맞출 수 있는 건 60%도 안 돼요.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개가 훈련을 시키면은 소변 냄새를 맡고 99% 확률로 전립선암을 맞춘대요. 비둘기가 병리학 유관 소견서 병리학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로 암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인텔리전스인가? 동물도 아주 단순한 형태의 개나 비둘기도 잘 맞추는데 그것도 머신러닝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개가 전립선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강아지는 전립선암이 무엇인지,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무엇인지 no understanding. 비둘기도 암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인텔리전트한 것인가? 라고 이제 반문을 해본다면은 뭐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되게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Strong AI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는 뭐 거의 대부분의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밖으로는 펀딩을 따기 위해서는 yes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으로는 no 했을 거예요. 근데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Singularity에서 얘기하는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전문가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한 50% 정도는 2040년 정도면은 그 AGI, 그러니까 Strong AI 정도는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조사를 해보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엔 ANI와 AGI의 그 이제 기로에 선 부분이 사실은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등장하면서 최근에 지금 몇 달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AGI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 현장에 이걸 좀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LLM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그 국내에서도 하이퍼클로바 중심으로 해서 어떤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이 뭐 글쓰기라든지 뭐 여러 뭐 이제 예측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 생성, 요즘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악까지도 생성을 하고요. 멀티모달한 어떤 생성형 AI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We have OpenAI API GPT-4. 실제로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라지 랭귀지 모델 대규모의 AI를 만드는 거는요. 굉장히 GPU 서버, GPU 컴퓨테이션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vertical AI를 만들고 모든 과목들에 탑재될 수 있는 교육용 vertical AI를 만드는 겁니다. horizontal AI가 large language 모델과 챗GPT 같은 거죠. 하이퍼클로버가 지향하는 바죠. 근데 저희 연구실에서 아주 간단하게 학생 한 명이 그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학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요. 소위 이제 RAG이라고 하는데 RAG라고 하는데 그 방식으로 벡터 DB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뭐 챗GPT의 hallucination도 없고요. 그다음 레퍼런스도 붙여줄 수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그걸 사가지고 갔어요. 또 다른 얘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그 영어 책을 읽어요. 1학년 이제 아이들이 읽는 책들을 뭐 피노키오뿐만 아니라 이런 책들을 가지고 읽고 난 뒤에 독서 후 방과 후 독서 그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하고 이 챗GPT하고 LLM vertical AI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을 독서를 지도해 주는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3학년짜리용, 5학년짜리용, 중학교 3학년짜리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각 분야에 예를 들자면은 어떤 교수님이 그 한국의 유명 신문이죠.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A 신문사에 특화되어 있는 챗GPT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그 vertical AI를 만들고 있고 그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vertical AI를 교과목들마다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어떤 A라는 교과목용 챗GPT를 만들어주면은 학생들 챗GPT라는 용어는 이제 뭐 별로 안 좋아서 LLM이라고 하죠. 그런 vertical AI를 만들고 학생들이 self-directed learning 한 30년 전부터 self-directed learning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교육학 쪽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self-directed learning, 학생의 이 자기 주도 학습의 그런 교과목이 없어요. 전부 다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그 AI 기반으로 저희가 vertical AI를 여러 개를 만들므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 수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 강의에 담을 수 있게끔 하고 그걸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개 정도의 라지 랭귀지 모델에다가 hallucination을 만들어 봤어요. 한 20개 정도의 퀘션을 만들어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 바드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잘 대답을 해요. 근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챗GPT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이거를 멀티 에이전트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실제로 모델 셀렉션을 하고요. 어떤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가장 좋은지 셀렉션하고 이 에이전트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해서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잘 답을 해주는 것을 이제 찾아서 그걸 통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좀 이따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분석을 해요.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프롬프트를 학습시켜서 퀘션이 던져지면은 이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가장 잘 만들어내는 방식을 실제로 가이드 주는 것을 AI 머신이 도와줄 수 있게끔 저는 그걸 이름을 프롬프트 브랜칭이라고 하는데 프롬프트 브랜칭을 할 수 있는 그런 AI 머신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기반으로 이런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실제로 생성형 AI 기반으로 해서 self-directed learning 일어나고 프롬프트 기반으로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P3BL이라고 하는
어떤 학습의 페다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roblem based learning, project based learning, 그다음 prompt based learning을 합해서 수업 환경에서 어떻게 P3BL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 학생들하고 뭐 이제 그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P3BL의 가장 중요한 게 인지적인 것을 기억력 테스트를 위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의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수업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메타인지를 그 프롬프트를 어세스먼트 하면서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인공지능의 역사서부터 효과적인 학습 방법까지 상당히 많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참 아쉽죠.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전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교수님. 네.